어디서 말대꾸야? 짝! 현관문 너머로 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귀 뒤에서 터질 듯 쿵쿵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36살 제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성껏 쌓은 반찬들이 복도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 안에서 제 딸이 맡고 있었으니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됐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컸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행복과 따스한 설렘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전통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생선을 다듬으며 물었어요. 오늘 딸 집에 가시나 봐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대답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장조림통을 보자기 한가운데 놓았어요. 국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꾹꾹 눌러 확인했고 무생채 용기도 그 옆에 놓고 멸치볶음통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들기름 한 병까지 챙겼죠. 음식 하나하나에 딸의 취향이 담겨 있었어요. 장조림은 간을 조금 약하게 했고 무생채는 새콤하게 버무렸고 멸치볶음은 견과류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들기름은 서연이가 나물 무칠 때 쓰라고 챙긴 거였죠. 보자기 매듭을 묶는 손이 어딘가 서툴렀어요. 평소엔 단번에 묶었는데 오늘은 2번이나 풀고 다시 묶었습니다. 왜 이러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KTX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 우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었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매듭을 만지작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주말에 시간 되면 통화하자. 반찬 만들었는데 갖다 줄까? 전부 읽기만 하고 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해 봤어요. 한 달하고도 열흘이 넘었더라고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했었는데 말이죠.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가을 논이 펼쳐졌어요. 누런 벼 사이로 굴다리가 지나갔고 송전탑이 멀리 보였습니다. 편안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감각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함이었습니다. 문득 서연이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서연이가 제 우산 아래 쏙 들어왔었죠. 아빠, 나 안 젖었어. 그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학 졸업식 날도 떠올랐습니다. 학사모를 쓴 서연이가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활짝 웃던 얼굴이었죠. 첫 월급 받았다며 제 손을 잡아 끌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아빠, 휴대폰 사드릴게요. 그날 서연이 얼굴이 얼마나 화냈는지 모릅니다. 좌석 팔걸이에 보자기를 올렸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오늘은 일이 무겁지?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의 무게는 똑같았는데 말이죠.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제 일상은 단순해졌습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뜯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TV를 보다 잠드는 나날이었어요. 그 속에서 딸을 챙기는 일만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싸서 내려가고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었죠.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오늘도 그 일상의 연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오늘은 달랐어요. 옆자리에 부부가 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 참 안 됐어. 여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집안일이라고 다들 모른 척 하잖아. 그게 제일 문제야.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쓴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들판, 마을, 작은 역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자기 매듭을 또 만지작거렸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역에서 내려 플랫폼에 선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개찰구를 빠져나왔어요. 보자기를 한 손에 들고 역 앞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햇살이 따갑지 않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노인 4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하는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자식 이름 말이야, 모른 척 한다고 되나? 안 도와주면 평생 마음에 남는 법이지. 그 목소리에 저는 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른 노인이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일에 부모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지. 다 큰 어른들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노인들끼리 나누는 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발걸음이 왠지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보자기를 다른 손으로 옮겨 잡았어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몇 번이나 와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상가가 지나갔고 공원이 스쳤어요. 모든 게 평범했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서연이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 오후의 공기가 선선했어요. 단지 앞놀이터엔 아이 둘이 그네를 타고 있었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동 번호판을 확인하며 걸어갔어요. 서연이네 집은 503동이었습니다. 동 입구에 다다르자 계단 아래 여러 개의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춰 상자들을 봤습니다. 현관문도 아니고 입구에 이렇게 있는 게 이상했어요. 상자마다 송장이 붙어 있었는데 이름을 보니 전부 도연이 이름이었어요. 강도현. 사위 이름이었습니다. 상자 개수가 10개는 넘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일부 상자는 테이프가 뜯겨 있었어요. 안에 든 게 비쳐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 묶음이었어요. 인쇄물 같은 것도 보였고 홍보 전단 같은 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은 아니었어요. 이게 다 뭘까? 중얼거렸습니다. 택배 라벨을 자세히 봤어요. 대량 배송 라벨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보낼 때 붙이는 종류였어요. 사업 준비를 하나 보지.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동 입구 앞 화단에 잠시 서서 보자기를 다시 쥐어 잡았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지 망설여졌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돌아보니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 네. 딸 보러 왔습니다. 12층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자가 짧게 답하고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였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연이네 집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3층, 5층, 7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연이네 집이 보였어요. 1203호였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계단 아래 쌓인 택배 상자들, 이웃 여자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한 달 넘게 끊긴 연락.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문득 서연이가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도연이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 지나쳐버렸던 순간들이 이제야 다르게 보였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으로 데려왔을 때였죠. 도연이는 깔끔한 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강도연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손에는 과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투도 공손했고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웃을 때 눈이 따라 웃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을 보내기 싫은 아버지의 트집이라고요. 몇 주 뒤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도연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오미정 씨와 강대철 씨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두 분 다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미정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대철 씨는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좋은 집안 따님을 만났네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저를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드님이 착하시더라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가르치겠다는 표현이 좀 불편했어요. 서연이는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어른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철 씨는 계속 자기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투자건이 몇 개 있어서 바쁩니다. 우리 도연이도 곧 사업 시작할 겁니다. 손짓이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향수 냄새도 강했습니다. 뭔가 과한 느낌이었어요. 서연이는 그날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미정 씨가 서연아, 결혼하면 시댁일을 잘 배워야 해라고 말할 때 서연이는 그냥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던 게 기억나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열렸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서연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도연이한테 딸 손을 넘겨주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딸을 잘 지켜달라고요. 식이 끝나고 도연이가 넥타이를 고쳐 맬 때였어요. 서연이가 도연이 앞에 서서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평생 지켜줄게요. 도연이가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결혼 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어요. 아빠, 잘 지내? 서연이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석 달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카톡도 짧아졌어요. 응, 잘 지내라는 답만 왔습니다. 명절에 서연이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상을 차리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정 씨가 주방에서 계속 지시했어요. 서연아, 그릇은 이렇게 놓는 거야. 젓가락은 오른쪽이고. 서연이는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도연이는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일 때문에요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철 씨는 그런 도연이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라고 중얼거렸죠. 그날 밤 서연이를 잠깐 따로 만나 물어봤습니다. 괜찮니? 서연이는 괜찮아요, 아빠. 적응 중이에요라고 답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은 건 그 후 몇 달 뒤였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서연이네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즘 12층에서 밤마다 소리가 난다던데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어떤 소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성 높아지는 소리요. 자주 그런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지만 그런 거 없어요, 아빠. 그냥 텔레비전 소리였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찝찝했습니다. 내가 결혼 때 뭘 놓쳤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도연이 눈빛, 미정 씨의 말투, 대철 씨의 과한 사업 자랑.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조각들이 이제 와서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딸을 잘못된 집으로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1203호 앞에 와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1203호 문패가 눈앞에 있었어요. 보자기를 한 손에 들고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렸어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딸 보러 온 건데 말이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문을 뚫고 나왔어요.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누르려던 손가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삐걱. 의자가 바닥을 끄는 것 같은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무거운 게 끌리는 소리였어요. 분명 금속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거슬리는 소리였죠. 어디서 됐구야. 여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함이었어요. 고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짝하는 공기를 가르는 생소리가 들렸어요. 손바닥이 뭔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따기 소리였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귀 뒤에서 쿵쿵 울렸어요.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려드는 것 같이 관자놀이가 뛰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방금 들은 게 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기 소리, 서연이 사과하는 목소리,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보자기가 무릎에서 미끄러졌어요. 툭! 바닥에 떨어지며 장조림통 뚜껑이 약간 열려 국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간장 향이 퍼져 코를 찔렀어요. 국물이 바닥에 번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뜨거운 게 목 뒤로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주먹을 세게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부싸움이 아니야. 직감이 왔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폭력이었습니다. 학대였어요. 명백한 범죄였죠. 도어락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어요. 차가운 버튼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안에서 또다시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보호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계속 그렇게 맞으며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는 걸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를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위험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경찰이 오는 시간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문 앞에서 낮게 불러봤습니다. 서연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안쪽의 변화를 감지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숨죽임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문 쪽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흐느낌이었어요. 서연이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억눌린 울음소리였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입술만 떨렸어요.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저는 도연이를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들어가겠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도연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막을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비켜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 발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이가 뒤에서 아버님 신발을이라고 말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은 정지화면 같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의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밥풀이 여기저기 흩어져 떨어져 있었죠. 서연이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쪽 볼이 빨갛게 부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입술 끝이 찢어져서 피가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눈은 바닥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저런 모습으로 서 있다니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미정 씨가 서연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진 채 팔을 허리에 올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사돈, 지금 가정교육 중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떨림 하나 없이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가정교육.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안으로 들어섰어요. 미정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폭력은 교육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건 부모의 이름을 빌린 학대일 뿐입니다. 미정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 집안 일인데요. 내 딸의 눈물을 보고도 교육이라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겁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도연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실룩거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아버님. 그냥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해? 내 딸 얼굴에 저 상처를 보고도 오해?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물이 고여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지금은 제발 그냥 가세요. 눈으로 신호를 보내듯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서연이는 제가 휘말리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커지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다치지 않길 바라고 있었겠죠. 달려가 서연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본능이 그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서연이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덤벼들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덤벼들면 오히려 역이용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더 곤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에 종이가 보였어요. 가정폭력 상담 글자가 보였죠. 누군가 끼워둔 것 같았어요. 신발장 쪽에는 서랍장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글자가 보였어요. 가맹계약서, 보증, 질권. 무슨 계약서 같았는데 사업 관련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직감이 왔습니다. 폭력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어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께서 우리 집안 일에 참견하시려고요? 참견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집 사돈이 아니라 맡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뒤돌아 현관으로 나오며 서연이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해결하겠다고. 서연이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복도로 나섰어요. 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였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확고해졌어요.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싸울 거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끝낼 거다. 속으로 다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증거 확보, 상담, 법률 자문.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상담센터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구청 여성가족과도 보였죠.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인다. 서연이를 반드시 구해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네 아파트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제 소개를 하고 옆집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자는 정만수라고 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밤새 소리가 났습니다. 언성 높아지는 소리요.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됐다고 했어요. 여자가 우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신고하려다가 자신이 곤란해 질까봐 그냥 넘어갔다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만수 씨는 경로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였어요. 나중에 증언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아파트를 나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사무실을 찾았어요.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저를 불렀어요. 최하진 상담사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하진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이 시댁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딸기 소리, 서연이 얼굴 상처, 미정 씨 태도. 하진 씨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어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니 병원 진단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상처 사진도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찍힌 장면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녹취도 가능하면 해두라고 했습니다. 하진 씨가 적어준 체크리스트를 건네받았습니다. 진료 기록, 사진, CCTV, 녹취, 목격자 진술. 하나씩 확인하며 봤어요.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요. 증거가 충분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른 서류도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였어요. 임시보호, 접근금지, 무료 법률 지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탁한다고 했어요. 하진 씨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박세린 변호사와 내일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답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밑에 항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진단서 받기, 사진 확보, CCTV 요청, 녹취 준비, 목격자 연락처 정리. 페이지가 빼곡해졌습니다. 예전 일할 때 습관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움직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습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오전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세린 변호사를 만났어요. 38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앉았습니다.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자 세린 변호사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했어요.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증인이 있는지, 다른 폭력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다 답했어요. 설명을 다 듣고 세린 변호사가 초기 전략을 말해줬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그 다음 증거를 보전하고 마지막으로 고소하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제 집에 서연이가 머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세린 변호사는 좋다고 했습니다. 일단 딸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고 그 후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싸우지 마세요. 세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함께 싸워준다는 게 힘이 됐어요. 만수 씨, 하진 씨, 세린 변호사. 이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서연이를 구하는 일에 함께 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다음에 할 일도 정리했어요. 서연이 설득하기, 짐 싸우기, 진단서 받기.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단서를 잡기 위해 서연이네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어요. 작은 노트와 펜을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도 확인했죠. 오전 10시 도연이가 회사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부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전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가정폭력 상담 전단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니 뒷면에 볼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었어요. 10월 2일 오후 2시, 10월 5일 오후 3시, 10월 9일 오후 4시.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2, 3일 간격으로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이게 뭐니? 서연이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기적으로 불러서 통제하고 있었던 거였죠. 서연이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용기도 신고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확대해서도 찍었습니다. 신발장으로 가서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뭉치를 봤어요. 가맹계약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계약자 이름이 도연이가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위임장이 있었어요. 서연이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장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힘을 너무 세게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억지로 찍은 것 같았죠.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거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찍으셨어요. 사업한다고요. 이건 명백한 강요였습니다. 서연이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을 벌인 거였어요. 서류를 몇 장 더 봤습니다. 보증, 질권, 대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서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쳐서 찍었어요. 특히 도장 번진 부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강요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연이 표정을 봤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떡해요, 아빠.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내가 모으고 있어. 너는 안전하게만 있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네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도연이와 미정 씨도 함께였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전화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밑에 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화를 녹취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미정 씨가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 가서 장 봐와. 리스트 줄 테니까. 서연이가 네, 어머니라고 답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 좀 해. 요즘 너무 지저분해. 미정 씨가 덧붙였어요. 저는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님, 오늘 일찍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쫓아내려는 투였습니다. 아직 차도 안 마셨네. 일부러 더 천천히 마셨어요. 식탁 밑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표정, 미정 씨 모습, 도연이 떨리는 손. 플래시 없이 조용히 찍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하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확보한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전단 뒷면 메모, 서류 사진, 녹취 파일. 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폭력과 강요가 병존하는 경우 수사 관할과 절차가 복잡하다고요.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증거를 계속 모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확보한 증거를 정리했어요. 전단 뒷면 압박 면담 타임라인, 가맹계약서 서연이 명의, 도장 번짐 자국 강요 정황, 카드 계좌 내역 필요, 녹취 파일 보관,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플랫폼에서 가맹으로, 가맹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고 했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할 일 아파트 CCTV 확보, 관리사무소 방문, 현관 앱 접근 경로 확인.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벤치에 앉아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어요. 저 안에 제 딸이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집을 나오기 전 지금 당장 데리고 나오고 싶다. 속으로 말하며 서연이를 봤었지만 서연이는 제 등을 떠밀었어요. 아빠, 오늘은 그만 가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는 모습에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준비해야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증거로 싸울 겁니다. 다음 날 밤 서연이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녁 8시, 이번엔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미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단둘이 얘기 좀 하시죠. 미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는 안방에 있었어요. 미정 씨와 단둘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씨가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미정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돈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딸 얼굴에 난 상처도 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가 담배를 재떨이에 톡톡 쳤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제가 며느리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됩니까?
제가 물어보자 미정 씨가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요. 말로만 하면 안 듣잖아요. 우리 때는 다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특별히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정도 어려워요. 남편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다들 힘들어 하는데 며느리까지 말 안 들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곡된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죠. 모든 걸 환경 탓,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보호란 이름으로 따귀를 때립니까? 그건 보호가 아니라 협박이고 강요고 범죄입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찍은 도장 자국 사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미정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서연이 손잡고 억지로 찍은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미정 씨가 말을 멈췄어요. 애 아빠가 한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몰랐다고 하십니까? 미정 씨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아빠, 나도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등을 토닥여주자. 서연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가 그 모습을 보더니 눈을 돌렸어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재떨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사돈.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정 씨 역시 오래된 굴레 속에서 길러진 또 다른 희생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내 딸을 때린 폭력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민과 면죄는 별개의 것이었으니까요. 잘못은 잘못이었어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연민은 가능해도 면죄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 전에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다음 단계를 체크했습니다. 진단서, 사진, 녹취 증거 패키지 완성 임박. 이제 고소할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이를 제 집으로 데려온 지 사흘째였어요. 오전 10시쯤 서연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대출 독촉 문자였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입금 바랍니다. 차가운 문장이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렸어요. 강도연 씨 배우자 맞으시죠? 대출금 상환 언제 하실 겁니까? 독촉 전화였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벨소리가 또 울리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아빠, 이거.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받아 확인해 보니 문자가 20개 넘게 와 있었어요. 전부 독촉이었습니다. 금융사, 대부업체, 개인.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처리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서연이가 움찔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며 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오후에 도연이한테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좀 바꿔주세요. 무슨 일인가?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요. 다 우리를 위한 투자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변명이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였습니다. 투자? 내 딸 명의를 도용해서 빚 만든 게 투자라고? 도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의 형 문석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받았습니다. 서연 씨, 저 도연이 형 강문석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아, 사돈 어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좋은 투자건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아버님, 지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단기간에 회복 가능한 상품이. 문석이 계속 말했지만 협박성 농담이 섞여 있었어요. 힘드시죠라는 말 속에 압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손을 잡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뒤척거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구토했습니다. 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등을 문질러줬습니다. 괜찮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안 와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막 뛰어요. 작은 소리에도 흠칫했어요. 문 여닫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모든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다음 날 만수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또 고함 소리 났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누가 고함 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명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가 답했습니다. 도연이와 대철 씨였겠죠. 서연이가 나간 후 집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이가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그대로 주저앉으며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달려갔습니다. 서연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과호흡이었어요. 서연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를 아느니 차가웠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계속 말하며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서연이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낮습니다. 맥박도 불안정해요. 대원이 말했습니다. 구급차의 타자 사이렌이 울리고 파란 불빛이 깜빡이며 차가 빠르게 달렸어요. 서연이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감은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달려왔고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형광등이 밝아 눈이 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란 커튼 너머로 의사들이 서연이를 진찰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심전계의 삑삑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혈당과 공황, 과호흡이 복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저혈당이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혈당이 많이 낮았습니다. 거기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 증상이 나타났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탈진 상태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였어요. 불안 수치도 매우 높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됩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발급해드리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들어가자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고 더 빨리 데리고 나왔어야 했으며 결혼할 때 더 잘 살펴봤어야 했어요.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토해냈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나자 간호사가 나와 말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병실로 들어가니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작게 불렀어요. 괜찮니? 서연이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지만 또 울렸고 계속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도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버님, 서연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네.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안 되네. 자네가 왜 들어가나? 제가 막았어요. 도연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다 제 탓은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공허한 변명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딸이 지금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자네는 뭐 했나? 도연이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게. 더 이상 서연이한테 연락하지 마. 도연이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돌아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도연이가 뒤돌아서서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증거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들, 녹취 파일, 서류 복사본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차분히 정리하며 하나, 둘, 셋 번호를 매겼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감정을 끄고 일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서연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와 진단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 고려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서를 읽으니 급성 스트레스 반응, 불안장애, 영양실조, 탈진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하나가 서연이가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증거 봉투에 넣고 지퍼를 잠갔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서연이가 잠들어 있었고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와 심전계가 규칙적으로 삑삑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아 서연이 손을 잡으니 따뜻해졌고 맥박이 안정적이었어요. 창밖 겨울비를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세상이 무채색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었어요. 서연이를 살려야 했고 법으로 제대로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증거 봉투를 다시 보니 무거웠지만 이제 준비됐습니다. 싸울 준비가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식어 미지근했지만 마셔도 맛이 없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정신도 흐릿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서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대철 씨와 미정 씨가 함께 왔어요. 대철 씨는 정장 차림이었고 미정 씨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대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저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은 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돈,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대철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미정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철 씨도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이 제 앞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대철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연민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하십니까?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돈, 우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대철 씨가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며느리 명의를 도용했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철 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미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저한테 빌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빌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합의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돈은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합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대철 씨가 간청했어요. 저는 무릎 꿇은 채 고개 숙이고 있는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대철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체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체면은 폭력을 덮는 이불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때릴 때는 체면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내 딸 명의를 도용할 때는 체면이 있었습니까? 미정 씨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대철 씨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정 안 되면 저만 처벌받겠습니다.
집사람은 살려주십시오. 그건 법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제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뒤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미정 씨 우는 소리와 대철 씨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숨쉬고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연이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요. 아빠. 서연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응, 아빠 여기 있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잠들며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얼굴로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은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강철처럼 굳어졌습니다. 합의는 없고 용서도 없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면서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세린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연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서연이가 작게 숨을 내쉬며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세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서자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고소장을 펼쳐 읽었어요. 폭행, 강요,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거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세린 변호사가 파일을 건넸어요. 파일 안에는 사진, 녹취, 서류,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가 모두 들어 있었고 하나부터 20개까지 체계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자료가 많네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해 임시조치 신청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접근금지 말씀이시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접근금지 신청서를 작성하며 피해자 이름, 가해자 이름, 사유를 적었고 세린 변호사가 옆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됩니다. 참고인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니 햇살이 밝았습니다. 세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 가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으러 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임시조치를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니 무거웠지만 든든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접근금지 나왔어. 이제 안전해. 서연이가 전화기 너머로 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은 임시 분리 거처였습니다. 서연이를 제 집에 머물게 했지만 법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해서 하진 씨가 도와줬어요. 피해자 보호시설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니까요. 서연이와 함께 햇살 잘 드는 조용한 곳을 찾아 새 집을 보러 다녔고 서연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곳으로 정했어요. 여기 좋아요, 아빠.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짐을 옮겼어요. 옷가방 2개, 이불 한 채,
생활용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 누워 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혼자 괜찮아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나 푹 쉬어. 제가 답했어요. 참고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수 씨가 경찰서에 가서 밤마다 들렸던 소리와 날짜, 시간을 정확히 진술했어요. 하진 씨도 상담 내용과 서연이 상태, 제공한 도움을 설명했습니다. 제 차례도 와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어요.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처음 폭력을 목격한 게 언제입니까? 10월 15일입니다. 현관문 밖에서 따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서연이가 볼이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형사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혹시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예전에 검사로 일했습니다. 은퇴한 지는 오래됐지만요. 형사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절차를 이렇게 잘 아셨네요. 청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수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쳐 진행한 일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고소 제출, 임시조치 신청, 분리거처 확보, 참고인 조사가 전부 체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소와 재판이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심리상담센터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하기 어려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어땠니? 상담 끝나고 물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답했습니다. 상담사가 만들어준 안전카드에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소중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서연이가 지갑에 넣고 다니며 가끔 꺼내봤어요. 수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깨어 악몽을 꿨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길게 잤어요. 호흡법도 배워서 불안할 때 깊게 숨쉬는 연습을 했고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덜 떨렸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제가 등을 토닥였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서연이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많이 먹어. 제가 밥을 더 퍼줬어요. 창밖을 보니 차가웠지만 맑은 겨울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절차대로 가면 됐습니다. 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수사가 진행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초겨울에 시작했던 일이 이제 초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대철 씨, 도연이, 문석이 모두 폭행, 강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미정 씨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이 시작되어 법정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여러 번이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서연이가 답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얼굴에 난 상처가 증거입니다.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판은 5번 열렸고 사진, 녹취,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고 피고인들을 신문했어요. 대철 씨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말이 막혔고 미정 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울었지만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대철,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어요. 피고인 강도현,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문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미정,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전부 실형이었습니다. 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폭력과 기망, 강요를 저질렀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탁 소리가 울렸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서 있을 때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이제 끝났어. 제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가 흐느꼈어요. 피해금 환수 절차도 진행되어 대철 씨와 도연이 명의로 된 재산이 압류됐고 일부가 서연이한테 돌아와 경제 회복에 초석이 됐어요. 추징 명령도 내려져 사기로 얻은 돈을 환수하라는 명령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행될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상담을 계속하며 주기적으로 센터에 갔고 석 달,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오늘은 소리에 덜 놀랐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천천히 찾아오는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권익보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예방 교육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식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십시오. 노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그런 일 겪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청 게시판에 하진 씨가 만든 새 전단이 붙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상담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전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도 이런 전단을 봤었겠지만 용기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가해자들과 화해는 없었고 연락도 접촉도 차단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한테서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가 왔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찢어서 버렸고 서연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안 봐도 돼. 제가 답했어요. 1년이 지나 서연이가 작지만 분위기 좋은 정규직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첫 출근이에요, 아빠. 서연이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제가 응원했어요. 서연이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어땠니?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복이 진행되고 있구나.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밤에 다이어리를 펼쳐 해야 할 일 목록이 빼곡했던 첫 장을 봤는데 이제 전부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 새 문장을 적었어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그게 제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도움받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창밖 봄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불이 꺼지고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지켰습니다. 저녁 6시 새집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는데 옅은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들기름 향이 코를 간지렸고 손수 담근 김치도 놓여 있었어요. 조금 익어서 딱 맛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된장찌개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서연이 둘뿐이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으니 따뜻했어요. 김치를 집어 먹으니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폭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깨진 접시도 엎질러진 음식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작게 나면서 예전보다 천천히 여유 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나아졌구나.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낮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웃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다시 밥을 먹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들기름 나물도 집어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런 평범함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딸과 함께 밥 먹고 조용히 대화 나누고 웃는 것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서연이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푸른 향기를 실어 나르듯 흘러왔습니다. 지키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오늘은 함께 지켰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시킬 때 지키지 못했고 서연이가 맡고 있을 때도 몰랐으며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을 때도 몰랐어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키고 있었고 내일도 모레도 지킬 거였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연이가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은 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 서연이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예전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말이죠. 책상이 다이어리가 보였습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진 모서리에 펜 자국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석 달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적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그 문장이 제 삶의 방향이 됐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예방 교육을 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책장을 넘기자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전등 불빛이 따뜻하게 거실을 비추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창밖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별이 가득 떠서 하나하나 반짝이며 겨울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평온했습니다. 빈 의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더 평온했어요. 오늘 하루도 함께 지켰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은빛사연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